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 미학 필력기 거절한 문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가 말한 도통위일, 즉 천지가 하나임을 알라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서양 미학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갈래 패러다임으로 미학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정말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미의 본질을 파악하는 이론으로 구체적인 형상 이면에 존재하는 미적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규명하는 연구로 볼 수 있겠죠. 둘째, 아름다움과 추함이란 인간들의 단순한 의식에 의한 시비 분별은 아닐까? 인간의 미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지성을 논리학으로, 의지를 윤리학으로 봤을 때 미학은 인간의 감성에 관한 학문이 됩니다. 이른바 예술 심리학이 이 패러다임에 속했습니다. 셋째, 아름다움이 지닌 무슨 공통적인 법칙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예술의 일반 형식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론인데, 예술이 기술로부터 독립된 학문으로 분리된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아름다운 미 또한 처음부터 직관으로 뭉뚱그려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장자는 우선 미와 추는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며 서로 비교되어 존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가을 물때가 되어 내물이 모두 황하로 흘러드니 강물이 크게 불어 양질게 소와 말이 아득하여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본 황하의 신 하백은 흐뭇한 듯 스스로 즐거워하며 천하의 장관이 모두 자기에 모였다고 생각했다. 하백은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순행하여 북해에 당도했다. 동쪽을 바라보니 너무 커서 시야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하백은 얼굴을 돌려 북해 신선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하백이 말했다. 시골 촌부들의 말에 이르기를 100가지 도를 들어도 내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더니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일찍이 공자의 지식을 작다고 말하고 배이 숙제의 어리를 가볍다고 말하는 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 그대의 끝없는 바다를 보고 나니 제가 당신의 문화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대도가돌의 큰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북해의 신선인 약이 말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기 때문이요, 매매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때에 굳어 있기 때문이요, 편벽된 선비에게 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지. 이제 그대가 강 언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그대와는 더불어 큰 이치를 말할 수도 있겠구려. 외편 추수. 하백이 실개천에 불과한 시냇물이나 그보다는 조금 난 강물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무척이나 만족하며 천하의 장관이 모두 자기에게 모여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바다가 되어 있는 북해를 발견하면서 그만 보잘것없이 왜소하고 추앙골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울 미와 추는 그처럼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바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터전에 구애되었기 때문이란 것과, 여름벌레가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시기 때문이란 것과, 촌부가 채도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침에 구애되기 때문이란 것은 결국 시공의 얼매이기나 얕은 지식에 불과한 소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일러주는 말이 됩니다. 그런 것에 구애되어서는 진실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개구리에게 바다를 일러줄 수가 없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일러줄 수가 없고, 촌부에게 대도를 일러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은
채도자로서의 장자가 일상인들과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긍지나 자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또한 사람과 동물의 미감과 그 차이에서 오는 미추의 상대성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한 조소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장과 여희를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들은 그녀들을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새들이 그녀들을 보면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나 사슴들이 그녀들을 보면 재빨리 도망치고자 한다. 이 네 가지 동물 중에서 과연 누가 올바른 미색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내 편 제물론. 사람들은 아름다운 물건이라 인정하는데 동물들은 그것을 보고 도망친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란 인간들한테만 통용되는 것일 뿐 절대적인 미는 될 수가 없다 하는 뜻을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뱁새 눈에는 뱁새가 가장 아름답고 고슴도치 눈에는 고슴도치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우화에서는 특히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 따위를 같은 반열에 두고 논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란 존재가 새나 짐승들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장자는 사람들이 새나 짐승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평균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장자는 다음과 같은 반문을 던지면서 그런 분별이나 차등을 단호하게 부정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왕예가 설ger에게 말했다. 잠깐 내가 그대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자. 사람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으나 미꾸라지도 그렇던가? 사람은 나무에 오르면 무서워 벌벌 떨지만 원숭이도 그렇던가? 이 세 중에서 누가 올바른 끝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내 편 제물론. 왕예와 설ger은 요임금 때의 현인들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왕예의 물음에 따르자면 아마 설ger은 사람에 비할 때 미꾸라지를 하찮은 미물로 보고 원숭이 또한 저급한 동물로 인식했던 모양 같았습니다. 육아는 사람의 가치를 만물의 영장으로 치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려 들었으나 도가는 일체의 분별이나 시비를 거부하기에 사람의 가치 또한 자연물과 동등한 것으로 보려 들었습니다. 만물이 평등하기에 한일로 화합할 수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과 같은 우화는 다 같은 사람의 눈에도 미추는 달리 인식될 수 있다 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어느 여인숙에 묵었다. 여인숙에는 첩이 둘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미인이었고 한 여인은 추했다. 그런데 여인숙의 주인은 못생긴 첩을 가까이 하고 미인인 여인을 천대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어보니 주인이 대답해 주었다. 당신이 말하는 미인첩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므로 나는 그녀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오. 못생긴 첩은 스스로 못생긴 줄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그녀가 못생겼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오. 외편 산목. 장자는 우리들의 관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렇듯 아예 구체적으로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눈의 안경에 불과할 뿐인데 그런 눈으로 인식한 미추는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 눈에는 편견이나 독설에 불과한 세속적 지식이나 지혜를 무기 삼아 깊고 까부는 일상들의 모습이 가소롭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인 속에는 임금이나 제후라는 통치자들은 물론 위대한 성인이라는 공자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자에 의하자면 시험지어 추할수록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수도 있다 했으니 그 신뢰가 곧 괴석이 될 것입니다. 청나라 시대에 양주에서 자유분방한 화필을 휘두르던 양주 8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습이 펴낸 정판교집의
재화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서해가 미불은 도를 논하여 여일 숫자 수라했고 주름 주자 추라했고 세루자 루라했고 사무칠 투자 투라했으니 돌의 묘미를 다 말했다고 볼 수가 있다. 소식 또한 돌은 글을 문하면서도 추하다 하는 말을 했다. 추라는 하나의 글자로 돌의 철퇴만상을 다 나타냈다. 저 미불은 좋은 것이 단지 좋은 줄만 알았지 누열함 즉 천하고 더러운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인 기호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소식은 흉중에 있는 그 조화의 용광로에서 이를 녹이고 있지 않았던가. 이 사람 정섭도 이 돌을 거렸으니 추한 돌이다. 그러나 추하면서도 씩씩하고 추하면서 빼어난 것이다. 미불은 북송 때의 위대한 화가이고 소식 또한 북송 때의 신으로 아버지 소순과 아우 소칠과 함께 당송 8대가에 들어있는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은 괴석을 감상하면서 묘한 가련미에 해당되는 여일수와 묘한 주름이라 볼 수 있는 주와 묘한 구멍이라 할 수 있는 루와 묘한 사무침이라 할 수 있는 투 등을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소식은 돌을 감상하면서 극히 간단하게 아름다움인 그를 문과 함께 추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섭은 미불보다 소식의 신미안을 한 단계 높이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은 최악의 추함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섭은 소식의 편에 서서 괴석의 추에서 세상의 미를 본다고 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의 미라는 이 표현은 미추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소식은 도의 실체를 체득하고 있는데 미불은 세속적인 미추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히 위대한 발견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같은 청나라 시대의 미학자 유희재 역시 그에 저서 예계에서 괴석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괴석에 있어서는 추가 곧 미가 된다. 추가 지극하면 지극한 미가 된다. 하나의 추라는 글자 속에 구학을 다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구학이란 언덕과 골짜기란 뜻이거나 속세가 아닌 곳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오묘한 괴석의 형태를 묘사해주는 뜻으로 보니 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추라는 글자에서 구학을 다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은 괴석의 오묘한 생김새는 말로 표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는 뜻이 됩니다. 가령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최악의 추가 세상의 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비논리를 다시 어떻게 해설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점에서 다시 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섭은 괴석을 한 덩이에 원기가 뭉쳐 돌이 되었다 하는 말로 뭉뚱거렸습니다. 괴석의 추가 미로화하고 누일함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인 지호가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들이 바로 우주 원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원기의 생명력에 무슨 미추의 분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신비관은 분명 장자한테서 처음 나왔습니다. 장자는 비단 미추뿐만 아니라 대소, 귀천, 시비, 생사 또한 하등의 차별이 없음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과 사를 하나로 본다는 말은 삶과 죽음이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파괴의 대상이란 뜻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의 철학은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침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일체의 지성을 초월하는 평화를 침묵으로 설정하고 언어와 침묵과의 상관관계를 침묵의 세계라는 저서로 발표한 바가 있는 현대 독일의 철학자 막스 피가르트는 중국 그림에서는 침묵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독일 슈바르츠 발트 지방에서 태어나 민헨에서 개업을 한 의사 피가르트는 신으로부터의 도주, 우리들의 히틀러, 인간과 그 얼굴 등과 같은 저서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인간의 삶이란 자신이 나왔던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돌아갈 또 하나의 침묵 사이에 놓여 있는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산수화가 장자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피카르트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읽어보면 그 뜻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것도 같습니다. 중국의 그림들은 침묵의 세계 속에 밤안개의 형상들처럼 떠 있다. 침묵 위에 달빛의 실로 짜여있는 형상들처럼. 그러한 그림들에서는 사물들이 침묵 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그리하여 침묵이 그 둘레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나무잎 하나가 떨어진다. 침묵이 그 잎에 달라붙어 그 잎을 감싼다. 나무잎은 완전히 침묵에 에워싸여 있고 침묵 속에서 투명해진다. 나무잎은 이제 침묵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러한 그림 속에는 또한 침묵이 그 나무잎을 자신 안에 감싸 넣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했던 수천 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영속성이 깃들어 있다. 침묵의 세계에서. 결국 미초에 가려 장자가 내리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의적인 인위로 대립시킨 것이 덜보와 기둥, 문둥이와 시녀의 경우이다. 아득하게 멀고 괴이하지만 도는 통하여 하나가 되니 도통이일, 즉 도를 통해 하나로 되는 것이다. 내편제물론. 서신은 춘추시대 나무파리 여인이었는데 오나라의 왕인 부차가 총리하게 되자 끝내 오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경국지색의 미녀였는데, 장자는 문둥이와 그 서시가 다를 바 없다 하면서 일적인 차별을 거부하며 그 둘의 존재 가치를 하나로 본다고 했습니다. 서시의 고운 자태가 하늘, 즉 자연의 뜻이라면 병이 들어 일그러진 문둥이의 흉측한 얼굴 모습 또한 하늘의 뜻이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한이란 이른바 평등의 의미도 되고 화합의 의미도 됩니다. 평등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결코 하나로 화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강물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듯 아름다움의 근원은 도에 있다는 뜻을 재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도를 외면하거나 도를 무시한 작품이란 작품의 반열에 올 수도 없다 하는 사실도 재인식하게 된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망덕지, 즉 누가 옥구수를 찾았을까 하는 문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